재무상태표에 여기 보통예금, 우편안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여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잖아요. 맞죠? 당좌 차원은 뭐예요? 부채죠? 이거 단기 차입금. 맞죠? 답이 4번입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우리가 수익 인식은 발생주의죠. 그럼 발생주의에서 우리가 여기 입장권 판매는 입장권 판매할 때야 아니면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이에요. 개최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입장권을 판매하는 시점이 현금주의지. 맞죠? 발생하는 건 열려야 되는 거, 열려야. 수강료 수익은 그렇죠. 제가 발생주의니까 강의를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먼저 받았다고 수익이면 그건 현금주의가 되는 거예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우리가 이거 조심하실 게 답 2번이죠. 연수학계법하고 체감잔액법 있죠. 우리가 체감잔액법이 가속상가법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속상가법의 대표적인 게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있잖아요. 이건 감가상각이 매 기간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맞죠? 중간은 뭔 개소리야, 그죠? 개소리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들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뢰가 가려면 명확해야 돼요? 아니면 추정돼야 돼? 신뢰.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려면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회계에서는 명확한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거죠. 회계는 일단 주주한테 보고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적 합성이 뭐예요? 주주한테 목적적 합의야. 투자자한테 목적적 합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자를 위한 게 뭐예요? 재무회계잖아요.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 강조하는 게 주로 목적적 합성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신뢰는 명확해야 된다라는 명확. 그렇게 틀 잡으시면 됩니다. 볼게요. 일단 수익인식 방법. 그렇죠. 내가 건설업이면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면 건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써야 되는 거 진행 기준. 다만 신뢰는 완성됐을 때 수익 비용 인식하는 게 맞죠. 왜냐면 그게 돈 들어올 때 돈 들어오면 수익, 돈 나가면 비용이 명확하긴 해. 맞죠? 근데 회계에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신뢰가 가긴 하죠. 돈 들어왔으니까 그때.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 방법인데 우리가 목적 적합한 건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 시가 정보가 중요하죠. 근데 시가라는 건 명확해요? 추정돼요? 시가는 추정이에요. 100%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뢰는 100% 예전에 샀던 게 명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손익인식 방법 1번하고 3번 같아요. 우리 재화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잖아요. 이게 목적 적합하긴 해. 다만 실제로 돈 들어왔을 때 제품 팔고 돈 받으면 그게 명확한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3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정보의 보고 시점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주들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투자할 때 실제로 기업들이 보고서 1년에 몇 번 작성할까요? 4번이에요, 4번. 진짜로 1월부터 3월, 1월부터 6월, 1월부터 9월, 1월부터 12월 이렇게. 왜 그 짓을 할까요? 주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목적 적합하고 그 회사가 적합할 때 계속 보고해줘야 돼. 그죠? 하지만 우리가 신뢰가 가는 건 1년치죠, 1년치. 1년치 전체로 놓고 봐야 우리가 그 회사를 알 수 있지, 특수한 매출이, 예를 들어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특수한 매출이 해당 분기에 발생했어요. 그럼 그것만 보면 이 회사가 다른 영업 활동을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찾는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답이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조심하실 게 우리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도착해야 구매자 거죠. 네, 도착 안 했으니까 그거 조금 판매자 거니까 이건 가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한 건 내가 채무를 이행, 부채를, 맞죠? 부채를 안 갚아야지만 상대방 거잖아요. 내거 맞고. 그 다음에 구매 의사가 표시 없으면 더하죠? 맞고. 할부는 무조건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가를 회수되지 않았다. 개소리예요. 그렇죠? 인도할 때 수익 인식하잖아. 그렇죠? 그럼 대가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내 재고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이 900 없나? 답이 1번입니다. 1번 맞나? 1번. 네.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자, 6번은 기초원가, 기본원가니까 뭐 더하기 뭐예요? 직제 더하기 직노죠? 그러면 직제는 바로 600 나올 거예요. 여기 단기총 제조원가 1,500만 원에 40%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이씨, 이거 여기 안 가져왔지? 자, 여기 보시면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총 제조원가가 직제, 직로, 재간의 합이잖아요. 그럼 직제가 600이면 직로 더하기 재간이 900이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원가의 50%니까 제조 간접비가 0.5 직노잖아요. 죄송한데 여기는 산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1.5 직노는 여기 1직노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직노 더하기 0.5 직노, 1.5 직노죠. 1.5 직노는 900이 되잖아요. 그럼 직접 노무비 구하려면 나누기 1.5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직접 노무비가 600이 나와요. 그럼 직접 재료비 600, 직접 노무비 600이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긴 산수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긴 진짜로. 그렇죠? 가끔씩 여기 왜 1이 생략돼 있어요 하는데 제가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일단 기초원가, 기본원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여러분 답 1번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제공품 티계정 그리면 우리가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고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그치?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여기가 단기 총 제조원가예요. 이렇게 할게요. 근데 우리가 항상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기말이 기초보다 크대. 요 기말이 기초보다 얘보다 크대. 그럼 거꾸로 어떻게 돼야 돼? 단기 총 제조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보다 커야지. 그래야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거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죠. 방금 했잖아요. 기본원가, 기초원가는 직제하고 직노의 합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게 제품 티계정이죠, 여러분들.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개소리야. 그죠? 이거 제조간접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이중 배분율법 배웠죠? 이중 배분율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배부라는 게 제조간접비다라고 했죠? 제조간접비는 공통비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제조간접비는 실제. 그죠? 실제 생산량에 따라 실제 수선의 수, 실제 종업원 숫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발생하니까. 근데 임차료나 이런 것들은 최대에 따라서 발생한다라고 했죠? 우리 학원에 임차 여러분들 학생이 5명 있다고 임차료 5명치 안 받잖아요. 전체 다 받지. 그렇죠?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비는 최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제조 간접비는 절삭, 조립 둘 중에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공통이다라고 하셔야지. 절삭이요 하면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절삭과 조립의 합계 중에 조립이 차지하는 거. 그냥 문제에서 조립 부문에 배부될 제조 간접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변동 제조 간접비는 300만 원이죠. 그럼 이 300만 원은 절삭과 조립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절삭과 조립의 실제 기계 시간이 750시간이지. 이 중에서 조립 부문의 실제 기계 시간은 50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변동 제조 간접비가 조립 부문에 배부될 게 200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비는 얘도 공통비죠. 공통비니까 절삭과 조립의 최대 기계 시간이 합쳐서 1000시간이잖아요. 맞죠? 1000시간 중에 우리가 조립 부문의 최대 기계 시간이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지. 이 공식 진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절삭 부분에, 조립 부문에 배부될 고정 제조 간접비 160이 나와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총 제조 간접비가 되겠지. 그렇죠?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9번은 안 하면 안 될까? 9번은 딱 봐도 여러분 3번이죠? 그렇죠? 일단 기말 제공품 평가는 뭐나 필요해요? 우리가 했던 그 종합이 필요해, 종합. 그렇죠?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건 또 종합이고. 자,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들이 T계정 그리시면 완성품이 3000개일 거예요. 맞나요? 완성계 3000개니까 1번 틀렸고, 공손품은 완성품의 10%잖아, 이거. 그 다음에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손이면 비정상 없죠?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11번은 낚시가 있어요. 답 2번이거든. 왜 2번일까? 나쁜 놈들. 일부면 일부만 해야 돼. 전부를 못 해. 여기 있잖아. 일부를 받았는데 전부를 발행할 수 있대. 안 돼요, 그거. 일부만 해야 돼, 일부만. 내가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어. 나중에 1억짜리 넘겨주고 1억짜리 발행 안 돼, 절대 이거. 큰일 나. 좀, 그래서 이거 낚시 요거. 예. 그 다음에 기한부 판매 여러 있죠. 우리가 기한이 지나서 우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데 맞잖아요. 공급 시기가. 공급 시기에 세금계에서 발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이니까 이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돼 있어. 인도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요거 배우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임으로 정한 기간이면 우리가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작성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그 기간의 종료. 이거 회계 1급 때 배울 거야 아마. 좀 그렇다고. 그래서 2번이 낚시가 좀 심각했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은 문제는 좀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거의 세무사 시험인데. 자, 듣고 버리세요. 혹시나.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내가 건물에 부수 토지가 있는 거예요. 건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건물. 건물이 이거 어떻게 그래야 돼 이거. 자, 이 건물이 있어요. 근데 주택과 점포, 우리 자고로 세법은 건물을 주택 아니면 상가 이 두 가지로밖에 안 봐요. 무조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건물에 부수토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이건 이렇게 돼 있어. 법문구가 부가가치세 어떻게 돼 있냐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봐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주택 면적이 더 크면 200은 다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돼서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표정 안 좋은데? 받아들여서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이런 문제 안 나오고 거의. 예. 틀리라고 된 문제예요, 여러분들. 틀려줘야지. 죄송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죠? 작으면 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부수토지 계산할 때 있잖아요. 부수토지 계산할 때는 우리가 도시지역 아니면 우리가 5배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도시지역 바뀌면 10배야. 그죠? 그럼 60제곱미터에 5배니까 주택의 부수토지는 300제곱미터예요. 여러분 배우셨죠? 주택의 부수토지에 임대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안 배웠어? 주택의 임대 면세,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 면세잖아. 처음 들어요? 회계 1급도 안 배워? 가르쳐 줄 텐데? 그렇죠? 썩을 놈이야, 그 강사 누구야? 왜 절 바라보는 전 해요, 이거. 그럼 한다. 그럼 주택의 부수토지의 임대가 면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과세되는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1000제곱미터에서 주택의 부수토지 300제곱미터는 우리가 면세예요. 그럼 700m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700제곱미터가. 틀리라고 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13번. 일단 1번 안 되죠? 법인은 간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그죠? 그 다음에 2번. 의제매입세 공제 절대 안 된다라고 했죠? 간이 가세자는. 조심하시고. 3번이 맞아요? 그죠? 우리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 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한다. 납부.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냐면 간이가세는 공급 대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공급 가액 기준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답이 예,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4번. 이것도 너무한 건데, 자고로 여러분들 세액공제는 고려하면 안 돼요. 왜 고려하면 안 되냐면,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액공제까지 고려하시잖아요. 세액공제까지 고려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러분들이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예요. 납부세액. 문제는 납부세액이요, 산출세액이에요. 네, 산출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종합소득금액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종합소득금액에서요. 종합소득공제를 빼요. 이건 그냥 단순 외워주시는 거 권장. 공제를 빼면 이게 우리가 과세표준이다라고 해요. 과세표준.
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게 산출세액이냐. 세율을 곱한 게 요게 산출세액이야.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세액, 공제,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감면 같은 걸 빼고 이러면 가산세 뭐 더하고 그런 거 하면 차가감 납부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여기까지만 구하는 거야. 되세요? 그럼 여기까지 구하는 거니까 120만 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의미 없는 숫자. 알죠? 그럼 우리 종합소득금액이 뭐예요? 신고해야 될 소득금액이 6가지? 그죠? 그럼 조심해야지. 이거 1,500만 원은 분리과세잖아.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 얘가 2천만 원 넘어가야 종합이지. 그죠? 그 다음에 사업은 무조건 종합이죠? 그리고 아예 기타 소득 금액은 종합이 돼 있네. 예, 그럼 요거에 5,200만 원입니다. 자, 5,200만 원에, 그 다음 여기에서 750만 원을 빼요. 그럼 과세 표준이 4천, 얼마야? 450만 원이죠? 맞죠? 자고로 요 누진공제액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FM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FM대로 하면 이건 듣고 버리세요. 누진공제가 이런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원래 FM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 1,400만 원에 6%입니다. 여기에 4천 이렇게 할게요. 4,45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뺀 거가 15% 이렇게 돼요. 요렇게. 이렇게 계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냥 고려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하나, 얘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지금 과세 표준이 4,450이잖아요. 그럼 4,450만 원이면 그냥 여기에 15%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원래 1,400만 원까지는 무조건 6%예요. 1,400만 원까지는 무조건 6%인데, 우리가 1,400만 원 초과부터 5천만 원 이하가 15%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이거 고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진공제는 다 그냥 과세 표준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그냥 딱 계산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126만 원 뺀 거 이 두 개 똑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똑같아 진짜. 그렇죠? 위쪽처럼 하셔도 되고 아래쪽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 누진공제라는 게 앞으로 요 구간에서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다 곱하고 이 누진공제를 빼면 알아서 위에 있는 게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풀면 안 돼. 나중에 풀어, 이런 거. 답은 2번입니다. 15번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입니다. 1번 어디가 틀렸어요? 직계 비속이죠, 비속.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연말정산에 뭐 있었어요? 외국 유학 중 자녀 있잖아요. 그 돼요? 되지?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그죠? 기본공제. 3번은 왜 틀렸어요? 한번 기억나시죠? 배우자의 부양가족은 되지만 부양가족의 배우자는 안 된다고? 배우자의 부양가족은 되지만 부양가족 배우자는 안 돼요. 조심. 기억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사망일 전날이죠, 전날. 그죠? 다른 거 다 몰라도 2번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2번 찍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